야단 보따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강원도 산골 마을에 괴짜 소녀 담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지만 아주 용감하고 야무진 처녀였지요. 하도 사고를 많이 쳐 별명이 사고뭉치이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아야, 아이고. 아니, 왜 그러셔요, 어머니? 밖에서 돌아온 어머니가 갑자기 다리를 잡고 절뚝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글쎄, 이진산의 검둥이한테 또 다리를 물렸지 뭐냐. 또요? 어째 그 집 개는 사람을 자꾸 문대요? 그러게나 말이다. 그 사나운 개를 좀 묶어놓으면 좀 좋으냐. 이진사는 도둑을 지킨다는 이유로 아주 사나운 개만 데려다 키웠습니다. 그 바람에 마을 사람들이 이진산의 집만 찾았다 하면 그 집 개에게 물리는 일이 허다했지요. 네, 이 녀석을 가만두지 않겠어요, 어머니. 아이고, 아서라 담비야. 괜히 그러다 또 이진사에게 찍힐라. 아니, 그렇다고 허구한 날 사람들이 그 집 개에게 물리는데 그걸 그냥 놔둬요? 가만 놔두면 또 누가 물려도 물릴 것이구만요. 그날 밤 담비는 어머니가 잠이 들자 아주 큰 무를 골라 푹푹 삶았습니다. 그리고 찬물에 살짝 담근 후 보자기에 싸서 이진산의 집으로 향했지요. 이 녀석 오늘 밤 혼 좀 한번 나보거라. 그녀가 대문 앞에 당도하자 이진산의 개 검둥이가 벼락같이 달려와 안에서 으르렁거렸습니다. 그 순간 담비는 보자기에서 무를 꺼내 담장 안으로 힘껏 던졌지요. 그러자 검둥이가 달려가 무를 덥석 물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깨갱거리는 소리가 온 마을에 울려 퍼졌지요. 제대로 물긴 물었군. 어디 한번 고생 좀 해봐라. 담비는 이진사가 나올세라 후다닥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 누워 크크거리며 웃다가 잠이 들었지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일찍 이진사가 담비네 집을 찾아왔습니다. 담비 있느냐? 당장 나와 보거라. 새벽부터 이진사가 찾아와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바람에 담비 모녀는 잠에서 깨어났지요. 아니, 진사어른께서 아침부터 뭔 일이시오? 아, 몰라서 물어보시오. 어서 담비나 불러내시오. 밖이 하도 시끄럽자 담비는 눈을 비비며 문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담비 내 이놈, 내가 우리 검둥이한테 삶은 무를 주었겠다. 아이고, 진사어른, 그게 무슨 소리래요? 담비는 어제 초저녁에 일찍 잤구만요. 이보시오 담비애미, 우리 검둥이 이빨이 죄다 빠졌소. 아, 이 마을에 이 짓을 벌일 사람이 담비밖에 더 있어. 아니, 아무 증자도 없이 어찌 괜한 아이에게 뒤집어 씌운대요? 아니, 내가 뭐 없는 소리 했소. 우리 집 개 2마리를 산속으로 쫓아낸 것도 담비가 아니요. 어제 담비애미가 우리 검둥이한테 물린 것 때문에 담비가 또 그 짓을 벌인 게 아니냔 말이요. 벌써 3번째요, 3번째. 담비 때문에 우리 집 개가 벌써 3마리나 못 쓰게 됐단 말이요. 얘 담비야, 내가 그랬니? 아니요, 저는 잠만 자고 있었는데요. 겉보시오. 우리 담비는 잠만 잤다 하지 않소. 에잉 쯧쯧, 어째 모녀가 짜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이제 나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소이다. 저 담비 때문에 비싼 개만 벌써 3마리나 잃었는데 더는 참을 수가 없소. 담비네는 이제 내 땅에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가 없소. 당장 오늘부터 그만두시오. 진사께서 그리하시면 내가 뭐 겁낼 줄 아시오. 그깟 땅 좀 있다고 그렇게 위세 떨지 마시오. 어따 대고 우리 귀한 딸에게 뒤집어 씌우고 난리요. 허참,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없구려. 내 이것까지는 참으려 했는데 작발하장도 유분수지 되려 큰 소리를 치다니. 내일까지 이 집도 비워주시오.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은 당신 모녀요. 까짓것 집을 비우라면 내가 뭐 겁낼 줄 아시오. 에잉 쯧쯧, 아니 대체 뭘 믿고 저렇게 바락바락 대드는지 모르겠구만. 이진사는 혀를 끌끌 차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자 시끄러운 소리에 잠을 깬 마을 사람들이 담비네 집으로 몰려와 이를 구경하고 있었지요. 아이고 어쩌자고 그렸어. 참았어야지. 이제 땅도 집도 없이 어떻게 살려고 그려? 아, 그려. 지금이라도 얼른 쫓아가 싹싹 빌어봐. 나는 내 딸을 모함하면 절대 참을 수가 없구만. 지집개에 이빨 빠진 것을 왜 하필이면 내 딸한테 뒤집어 씌우냔 말이여. 허긴 마을 사람들 중에 이진산의 개에게 물리지 않은 사람이 없지. 그때마다 담비가 나서서 이진산의 개를 산속으로 쫓아주는 바람에 우리가 살지 않았나? 아, 그려. 말이야 바른 말이지. 이진사가 너무하구만. 우리 마을에 도둑이 어딨다고 그렇게 사나운 개를 풀어놓냔 말이여. 아, 그나저나 담비네 이제 어떻게 할 것이오? 뭐 어떻게 비우라 하니 비워줘야지. 아, 담비네 땅도 집도 다 내주고 어디 가서 어떻게 살려고 그려. 아, 두 손 두 발 아직 멀쩡한데 어디 가서 굶어 죽기야 하겠어?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자리 잡는데 보탰어. 그래, 나도 얼마 안 되지만 이거라도 가져가. 마을 사람들은 떠나는 담비네에게 한 푼 두 푼 돈을 모아 주었습니다.
다들 고마워. 허나 너무 걱정들 말더라고. 굶어 죽는 일은 절대 없을 테니.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고 담비 어머니는 본격적으로 보따리를 싸기 시작했습니다. 얘 담비야, 너도 내 옷까지 하고 중요한 것만 챙기거라.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할 말을 나중에 하고 어서 짐부터 싸거라. 담비는 자신 때문에 쫓겨나게 되어 어머니에게 너무 죄송스러웠습니다. 허나 지금 어머니의 상황으로 보아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었지요. 두 모녀는 보따리를 싸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떠나가는 모녀를 멀리서 배웅해 주었지요. 어머니, 우리 어디로 가요? 이왕이면 한양으로 가자. 빌어먹더라도 큰 곳에서 빌어먹는 게 낫지 않겠느냐. 정말요? 말로만 듣던 한양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단다. 아이 신나라. 어머니는 철없이 좋아하는 담비를 보며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어머니는 모두 알고 있었지요. 담비가 무를 삶아 이진산의 개 이빨을 죄다 뽑아놓은 것을. 하지만 그녀는 담비를 감싸고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그만큼 어머니는 담비를 사랑했지요. 담비야, 한양은 크고 무척 넓단다. 그리고 사람들도 무척 많지. 그래서 한양에 가면 배울 것도 많단다. 너무 흥분되고 기대되어요, 어머니. 어머니는 담비에게 더 큰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담비는 무척 특별한 아이였지요. 담비는 한 번 한다면 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겁도 없었지요. 어머니는 그런 담비에게 더 큰 세상에서 더 많은 경험을 쌓기 바랬지요. 집 떠난 지 수일 만에 모녀는 한양에 당도했습니다. 그러자 고래등 같은 기와집과 수많은 사람들을 보며 담비는 무척 신기해했지요. 어머니, 이곳이 한양이에요? 사람도 많고 신기한 물건들도 많아요. 그래, 이곳이 한양이란다. 실컷 구경하거라. 담비는 어머니 손을 잡고 다니면서 이것저것을 실컷 구경했습니다. 진귀한 것도 많고 예쁜 것도 무척 많았지요. 그렇게 반나절을 구경하고 나니 배가 고파진 담비가 말했지요. 어머니 배고파요. 그래, 담비야, 나도 배고프다. 저기 저 집에 가서 국밥이나 한 그릇 사 먹자. 어머니는 담비 손을 잡고 국밥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그곳에는 사람들로 무척 부쩍거렸지요. 주모, 국밥 2그릇만 주시오. 어머니가 주문을 했지만 주모는 혼자 바쁘다 보니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안 되겠다고 생각한 어머니는 팔을 걷어붙이고 주방일을 도왔지요. 하이고, 뉘신지는 모르나 참으로 고맙소. 때만 되면 맨날 이렇다오. 그러게요. 밥때가 되니 정신없이 바쁘구려. 어머니는 그릇에 국밥을 떠서 찬을 챙기고 담비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배고프니 먼저 먹고 있거라. 어미는 일 좀 거들어주고 천천히 먹으마. 알겠어요, 어머니. 담비는 어머니가 챙겨온 국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머니는 담비가 국밥을 먹는 것을 보고 주방으로 들어가 일을 도왔지요. 국과 밥을 푸고 쟁반에 담아 손님들에게 직접 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빈 그릇이 없으면 얼른 설거지를 잽싸게 해주었지요. 그렇게 밥때가 지나자 손님들은 하나둘 빠져나가고 국밥집은 이제서야 좀 한산해졌지요. 하이고, 덕분에 오늘은 참 수월했소. 배고플 텐데 어서 밥이나 같이 먹읍시다. 그리하여 주모와 어머니 담비는 한 상에 앉아 밥을 먹게 되었지요. 하이고, 아이가 참하고 예쁘게 생겼네. 너는 올해 몇 살이니? 13살요. 그렇구나. 눈빛이 초롱초롱한 것을 보니 아주 영리하겠구나. 주모는 담비를 보며 예쁘고 똑똑해 보인다며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들 오셨소? 보아하니 한양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린 강원도에서 올라왔소. 아, 그렇소. 그런데 한양은 무슨 일 때문에 모녀가 함께 온 것이요? 어머니는 한양에 올라오게 된 자초지종을 말해 주었습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구려. 그런데 어디 기거할 곳은 있으시오? 아직 정해진 곳이 없소. 그럼 내일 좀 도와주면서 내 집에서 함께 지내면 어떻겠소? 보아하니 참 착한 사람들 같은데. 뜻밖의 제안에 어머니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녀는 뭐 해먹고 살지 걱정하고 있었지요. 그리만 해주면 나야 좋소. 아, 그럼 잘 됐네. 그렇지 않아도 요새 일손이 부족해 고민하던 차였는데. 잠깐 일하는 것을 보니 눈썰미도 있고 참 잘하더이다. 그리하여 담비 모녀는 국밥집 안채에서 주모와 함께 살게 되었지요. 그렇게 담비네 모녀는 국밥집에 정착을 하고 한양에서의 삶이 시작되었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고된 일을 마치고 어머니가 방 안으로 들어가자 담비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많이 힘들었지요? 힘들게 뭐 있니? 그래도 농사일보다는 재미가 있단다. 담비는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고 다시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실은 제가 했어요.
이진산의 개검둥이 이빨 뽑은 거 말이에요. 그 말에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단비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단다. 그러니 너무 개의치 말거라. 내가 그것 때문에 그동안 마음고생이 컸겠구나. 에휴. 혼날 줄 알았는데 어머니의 따뜻한 반응에 깜짝 놀란 단비가 물었지요. 그런데 어머니는 왜 모른 채 했어요? 결국 저 때문에 땅도 집도 내주고 쫓겨났잖아요. 그건 말이다. 이 어미에겐 그깟 땅과 집보다 내가 더 소중하기 때문이야. 그깟 일로 내가 기가 죽어서야 되겠느냐? 그리고 그 일은 내 잘못이 아니라 사나운 개를 풀어 키운 이진사의 잘못이니라. 어머니 말에 단비는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벌하지 않았지요. 어머니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단비는 알 수가 있었지요. 그 일로 단비는 뭔가를 깨닫고 철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무심코 벌인 일 때문에 집까지 쫓겨나는 상황을 겪은 단비는 앞으로 무슨 일을 벌이든 뒷일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요. 그리고 이런 깨달음은 단비의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 단비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성인이 된 단비는 많이 달라져 있었지요. 그녀는 서점에서 일하면서 책들을 죄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대형 상단에서 출납장부를 통째로 맡아 관리도 했지요. 그곳에서 그녀는 돈의 흐름을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것 같아. 시장에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있고 그 사이에 유통이 있어. 그런데 모든 돈은 유통을 거쳐가는 구조야. 그러니 유통만 알면 큰 돈을 벌 수가 있어. 그렇게 세상 물정에 눈을 뜬 단비가 어느 날 일 마치고 돌아오면서 떡집에 들러 떡을 사왔습니다. 그 떡은 단비가 평소 좋아하던 떡이었지요. 아주머니, 이 떡을 국밥집에 진열해 놓으면 사람들이 밥 먹고 가면서 하나씩 사갈 거예요. 아니, 이 떡은 내가 좋아하는 떡이 아니냐? 맞아요. 사람들 입맛은 비슷하니 분명 잘 팔릴 것이에요. 아, 그래? 그럼 내 말대로 한번 해보마. 주모는 단비가 똑똑하고 영리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보니 단비가 시키는 대로 해보았습니다. 그러자 진짜 단비 말대로 사람들이 밥 먹고 가면서 떡도 하나씩 사갔지요. 단비가 사온 떡 10개가 점심때 순식간에 모두 팔렸습니다. 허참, 그냥 진열만 했을 뿐인데 금세 다 팔렸구나. 맞아요. 떡을 직접 만들지 않고도 마진이 남는 구조이죠. 그 후로 주모는 단비에게 떡값을 주고 하루에 30개씩 주문해 팔다가 후에는 50개로 올렸습니다. 헌데 그렇게 해서 올리는 수입이 꽤나 짭짤했지요. 그래, 이게 내가 말한 유통이구나. 생각지도 못한 수입이 생기니 기분이 좋다. 호호. 완성된 떡을 받아파니 떡 만드느라 뺏기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수입은 짭짤했지요. 그런데 며칠 후 영업이 끝나고 주모가 단비를 불렀습니다. 얘 단비야, 너 장사 한번 해보지 않으렴? 장사요? 그래, 똑똑한 내가 남 밑에서 푼돈이나 받고 일하는 게 옆에서 보는 내가 다 아깝다. 주모는 작은 상자를 하나 꺼내 단비에게 주었지요. 자, 한번 열어보거라. 이게 뭐예요? 백냥이란다. 이것을 미천으로 내 소신껏 한번 장사를 해보거라. 아니 그래도 어떻게 이런 큰돈을 제가. 너는 내게도 딸 같은 아이다. 그러니 부담 갖지 말고 내 능력을 한번 펼쳐보거라. 단비는 갑자기 큰돈을 덥석 내준 주모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녀는 장사 미천을 만들기 위해 돈을 모으고 있었지요. 헌데 뜻밖에도 장사 미천이 한 번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고마워요 아주머니.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멀찍이서 두 사람을 보고 있던 어머니는 옷소매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밤 단비는 주모에게 받은 백냥을 어머니에게 보였지요. 어머니, 이 돈을 아주머니가 장사 미천하라고 주셨어요. 그래 단비야, 그건 너의 올바른 품성과 가능성을 보였기 때문이야. 그러니 지금처럼만 하면 된다. 네 어머니, 헌데 전 그냥 좌판에서 파는 장사는 안 할 거예요. 그럼 장사를 어떻게 하려고? 저는 소매로 파는 대신 장터에서 장사하는 분들에게 납품을 할 거예요. 그럼 제가 하루 종일 앉아 있을 필요도 없고 더 좋은 물건을 찾거나 개발하는데 시간을 쓸 수 있어요. 장사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으려면 품질이 좋아야 하거든요. 허참, 내가 벌써 장사꾼이 다 되었구나. 어머니는 성장해 가는 단비를 보면서 무척 흡족했습니다. 그리고 한양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다음날 단비는 본격적으로 시장 조사를 나갔습니다. 재고가 상해서 손해나지 않는 상품,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사가는 소비성 제품 위주로 살펴보기 시작했지요. 단비는 상점이 많은 거리 중앙에 서서
사람들이 상점으로 들어가는 횟수를 일일이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조사하고 보니 잡화점, 식료품점, 의류점 순으로 손님이 많았지요. 그런데 시장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독 담비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양반 여인들의 옷과 장신구였지요. 그녀들은 옷이 이미 있어도 예쁜 옷이 새로 나오면 사고 또 샀습니다. 그리고 장신구들도 마찬가지였지요. 그래 저거야. 저들은 옷을 해줘서 사는 게 아니라 예쁘면 사는 사람들이야. 그러니 계절마다 예쁜 옷을 새롭게 내놓으면 반복적인 구매가 이루어져. 담비는 조사 끝에 양반 여인들의 옷과 장신구를 취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하여 그쪽을 더 조사하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이 성공하려면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옷들로는 승부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의류 상점에 걸려있는 옷들이 다들 비슷비슷했지요. 상점에서 파는 옷들의 수모양이 비슷한 것으로 보아 다들 한 곳에서 받아서 파는 것 같아. 저런 옷을 받아서 납품하면 승산이 없어. 그녀는 뭔가 하나를 결정하면 그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수십 번을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이진사의 개의 이빨을 모두 뽑아놓는 바람에 쫓겨난 경험에서 비롯되었지요. 그래서 담비는 고심 끝에 자신이 직접 수놓을 모양을 고안해서 옷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 생각한 담비는 양반 여인만 보이면 그녀들을 졸졸 따라다니며 철저히 분석을 시작했지요. 그녀의 얼굴 생김새와 성격 그리고 그녀가 고르는 옷은 어떤 옷인지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그렇게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옷에 넣을 자수의 모양을 고안하기 시작했지요. 그렇게 옷에 넣을 자수 모양 그림 10장과 최고 좋은 비단을 사서 바느질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만들면 돈이 2배는 더 들어가. 괜찮아요. 이 모양이 마음에 드는 분에게는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요. 경험도 없이 처음부터 이렇게 무리하면 위험해. 어찌 처녀가 사내 대장부보다 겁이 없어. 자수 모양도 죄다 복잡한데 한 그림당 옷을 한 벌씩만 만들다니 너무 원가만 비싸지고 못 팔면 어쩌려고 그래. 제가 다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어르신. 옷 만드는 장인은 담비의 주문을 보고 걱정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담비처럼 주문한 사람이 없었지요. 죄다 생산 원가를 낮추느라 자수도 조금만 넣고 원단도 최고급 비단을 잘 쓰지는 않았지요. 헌데 담비는 정반대였습니다. 자수도 화려했고 원단도 최고급 비단만을 썼지요. 그러다 보니 다른 옷들에 비해 생산원가가 2배, 3배 높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옷을 만들어 온 장인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지요. 그렇게 담비는 옷을 주문했고 드디어 한 달 만에 옷 10벌이 나왔습니다. 옷들은 너무도 아름답고 예쁘게 잘 나왔지요. 고맙습니다, 어르신. 하이고야, 내가 그 옷을 잘 팔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헌데 만들어 놓고 보니 나도 그 옷이 욕심은 나더라. 제가 돈 많이 벌면 어르신만을 위한 옷을 한 벌 고안해 드릴게요. 그래, 말만 들어도 고맙다, 예. 담비는 완성된 옷을 들고 장안에서 제일 큰 옷 상점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래, 내가 말한 옷이 이 옷들이냐? 네, 맞아요, 어르신. 하이고야, 참으로 곱다고 와. 나도 한 벌 사 입고 싶구나. 이 옷을 걸어놓고 팔리는 대로 제게 돈을 주시면 돼요. 그래, 알았다. 이 옷을 우리 가게에 걸어놓으면 가게 분위기가 한층 살겠구나. 헌데 다른 옷에 비해 10배가 비싼데 잘 팔릴 수 있을까? 처음 10장을 파는데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10장이 팔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주문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주문받고 옷을 만들 생각이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가져온 10벌은 견본인 셈이구나. 그렇습니다요, 어르신. 옷 상점 주인은 곧바로 담비가 만들어 온 옷 10벌을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걸었습니다. 그러자 상점이 무척 고급스러워 보였지요. 그런데 그때 마침 그 앞을 지나던 양반 아씨가 그 옷을 보았지요. 어머니, 이 옷 좀 보셔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렇구나. 장안에서 이런 옷은 처음 보는구나. 양반 여인들이 담비 옷에 관심을 보이자 상점 주인이 말했습니다. 호, 저희 집에 오래간만입니다요, 마님. 이 옷은 조선에 딱 한 벌씩만 있는 옷들이 없지요? 정말이에요? 정말 딱 한 벌만 있는 옷인가요? 그렇습니다요, 아씨. 하지만 한 해가 지나면 같은 옷들이 시중에 풀린답니다. 그렇다 해도 올해는 딱 한 벌짜리 옷이란 말이죠? 맞습니다요, 아씨. 어머니, 저는 이 옷하고 이 옷 2벌로 할게요. 그럼 나도 이거하고 이것으로 해야겠다. 양반 모녀는 담비가 만들어 온 옷을 2벌씩 골랐습니다. 그래 값은 얼마더냐?
최고급 비단에 조선의 최고 장인들의 자수가 들어가 값은 좀 나가지요. 한 벌당 20단량씩 해서 4벌이 딱 100냥입니다요. 일반 여인들의 비단옷이 2~3냥인데 반해 단비의 비단옷이 거의 10배가 넘는 돈인데도 양반 마님은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알았으니 잘 포장해서 내 집으로 보내주시게. 그리합지요, 마님? 단비는 옆에서 양반 여인들의 반응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예상대로 그녀들은 값보다 가치와 희귀성의 주머니를 열고 있었지요. 희한 내 옷의 반응이 장난 아니구나. 귀부인들은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내색을 잘하지 않는단다. 헌데 저 정도면 정말 마음에 든다는 거지. 이판대감댁 마님께서 옷을 가져가셨으니 머지않아 귀부인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분들은 진귀한 것은 꼭 모임에서 선보이시거든요. 호호, 내가 벌써 장사꾼이 다 되었구나. 내 덕에 우리 집의 마나님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겠다. 호호. 철저하게 분석하고 만든 옷이다 보니 예상대로 귀부인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불과 며칠도 안 되어 10벌의 옷이 모두 팔려나갔지요. 이제 분석하고 예상한 대로 양반 귀부인들이 주머니를 여는 방법을 확인한 단비는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녀는 옷에 넣을 자수 모양을 자신이 직접 고안하기도 했지만 그런 감각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내기 시작했지요. 지금으로 말하면 디자인 감각이 있는 인재들을 찾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그렇게 감각이 뛰어난 인재들을 찾은 단비는 한양 외곽의 작은 집을 빌려 본격적으로 내년 봄에 팔 옷을 디자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직접 디자인한 옷 10벌은 대량 생산 준비에 들어갔지요. 이 옷들은 내년 봄부터 전국 의류상점에 납품 예정이었습니다. 단비의 옷이 반응이 좋은 것을 확인한 옷가게 주인이 돈을 대고 각각 디자인이 다른 옷 10가지를 1000장씩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총 10,000장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였지요. 그리고 전국 상점에 납품하는 것은 단비가 일했던 대형 상단에서 맡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단비는 한양에서 최고 큰 의류상점과 전국 거래망을 가진 상단과 계약을 맺고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지요. 그리고 단비가 디자인한 생산량의 벌당 무조건 한 냥을 받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10벌이 만들어지면 단비는 앉은 자리에서 10,000냥을 버는 구조였지요. 그리고 단비가 돈 들어가는 곳은 견본옷을 만들 때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비가 한 해에 10,000냥을 벌어도 최소 9,000냥 이상이 남는 구조였지요. 이는 한양 최고의 상점과 또 초대형 유통업체와 손잡은 결과였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를 마친 단비는 본격적으로 타고난 예술적 감각을 지닌 인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방을 붙이고 면접을 보기 시작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단비는 집으로 돌아가던 중 거리 모퉁이에서 구걸하는 젊은 청년을 보았습니다. 헌데 그는 앉은 자리 앞에 빈 그릇만 하나 놓고 붓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지요. 그 모습이 신기해 단비는 그에게 가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림을 유심히 살펴보았지요. 그런데 그의 그림이 예사롭지가 않았습니다. 국어를 하는 것이요, 그림을 그리는 것이요. 보면 모르시오 둘 다 하고 있지 않소. 그렇다면 둘 다 실패한 것 같소. 그릇에는 동전 한 입도 없고 그림이 안 팔리니 나와서 구걸하는 것일 테고. 허참 왜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시비를 거는 것이요? 그 그릇에 동전을 채우는 것은 내가 채우고 싶다 해서 채워지는 게 아니지 않소. 그리고 그림 또한 내가 팔고 싶다고 해서 팔리는 게 아니지 않소. 내보아하니 그대는 천부적 재능을 타고났소. 헌데 지금 그리는 그림 쪽과는 맞지가 않는 것 같소. 아니 그걸 어떻게 한단 말이요? 그대의 붓솜씨는 선이 뛰어나오. 그런데 선을 살리지 못하고 딱딱한 그림을 그리니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소. 나는 여인들의 옷과 장신구를 만드는 사람이요. 그곳에 들어갈 문양을 그린다면 당신의 선은 장점이 될 것이요. 달에 20냥을 드리리다. 내게 와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지 않겠소? 단비의 말에 청년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이요. 내게 농을 하는 것은 아니요. 내가 선불로 한 달치 보수를 먼저 주겠소. 그럼 나를 믿을 수 있겠소? 단비의 말에 청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조수 앞장서시오. 그리하여 청년 박장선은 단비의 작업실에서 문양 연구 즉 디자인을 시작했습니다. 헌데 단비의 예상대로 그는 타고난 예술적 감각이 있었지요. 그러다 보니 그는 단비의 문양 연구가 즉 디자이너들 중에 단연 수석 자리에 앉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3년이 흘러갔지요.
이때가 담비 나이는 21살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거부가 되어 있었지요. 그녀는 한양에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지어 어머님과 주모를 모시고 몸종을 붙여 호강하게 해주었지요. 아이고, 참말로 내가 담비 덕분에 말년에 호강을 다하다니. 세상은 오래 살고 볼 일이여. 안 그래, 친구? 이게 다 자네 덕분이여. 자네가 그때 담비에게 장사 미천을 대주어서 담비가 일어설 수 있지 않았겠어. 담비 어머니와 주모는 성격도 잘 맞았는데 두 사람은 세상 둘도 없는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담비는 이제 옷만 디자인하는 게 아니고 장신구와 신발 머리에 쓰는 비녀까지 모두 디자인하고 있었지요. 최고의 감각을 가진 인재들만을 고용해 디자인을 했고 특히 천부적으로 타고난 박장서의 디자인은 담비도 감탄할 정도였지요. 담비의 이름을 달고 나오는 제품들은 시장에서 확실히 차별화되었습니다. 양반과 귀부인과 아씨들은 담비 신제품이 나오면 앞 다투어 사는 흐름이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그만큼 그녀의 제품은 확실히 차별화가 되어 있었지요. 그녀는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이 손때는 족종 모두 대박이 났습니다. 그만큼 사전에 철저하고도 완벽하게 분석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아이고야 담비야, 내 덕에 내가 요새 살맛이 난다. 내 평생 옷장사에서 번 돈보다 너하고 동업해 3년 동안 번 돈이 몇 배가 더 많구나. 그게 어디 저 때문이겠어요. 어르신께서 안목이 있으셔서 많은 돈을 투자하셨기 때문이었지요. 그 덕에 저도 부자가 되었어요. 아나야, 내 옷이 워낙 이쁘고 손님들 반응이 좋으니 투자한 것이지. 그건 그렇고 이제 너도 나이가 차지니 혼인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너를 며느리 삼고 싶어 하는 양반과 마나님들이 여럿 있단다. 저는 아직 혼인할 생각이 없어요, 어르신. 아직도 할 일이 많거든요. 아이고 얘야, 혼인은 때가 있는 법이란다. 때를 놓치면 좋은 혼처는 안 들어올 수도 있단다. 그래도 지금은 생각이 없어요. 담비는 상점을 나오면서 생각이 많았습니다. 사실 그녀는 문양을 총괄하는 즉 지금 말로 수석 디자이너 박장서를 마음에 두고 있었지요. 헌데 그는 단 한 번도 담비에게 마음을 표현하지 않았지요. 담비에게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구분이 되질 않았습니다. 하여 담비는 이대로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했지요. 그리하여 그녀는 박장서를 밖으로 불러내 그의 마음을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에 어머님께서 꿀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 부탁해서 구해놨어요. 그러니 저와 같이 지금 가요. 그렇소. 고맙소이다. 그런데 번거롭게 내 집까지 직접 갈 필요 있어. 내가 어머님께 전달해 드리겠소. 아니요, 내가 직접 어머님께 전달해 드릴 테니 어서 앞장이나 서시오. 거참 굳이 번거롭게 그럴 것 없대도 그러시오. 허참 앞장이나 서래도 뭔 말이 그리 많소. 담비는 강제로 박장서를 앞장세워 그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아이고 단비 처녀가 어쩐 일이야. 그간 잘 계셨지요, 어머님. 꿀을 좋아하셔서 가져와 봤어요. 아이고 저런. 내가 꿀 좋아하는 것을 잊지 않고 있었구만. 그렇지 않아도 마침 꿀이 다 떨어졌던 참이야. 아, 그럼 마침 잘 되었네요. 담비는 박장서의 어머님을 벌써 여러 차례 찾아뵈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허물이 없을 정도로 가까웠지요. 담비는 오래간만에 박장서의 어머님을 만나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먼저 민감한 이야기를 꺼냈지요. 그런데 단비 처녀는 시집 안 가? 그렇지 않아도 생각 중이어요, 어머님. 그래 단비 처녀는 능력도 있고 재력이 있어서 좋은 신랑감을 만날 것이야. 그런데 어머님, 저는 배경 좋은 사람보다 선하고 인품 좋은 사람이면 좋겠어요. 그러고 보면 우리 단비 처녀가 속이 꽉 찼어. 그러니 대성을 하지. 그런 분 어머님 주변에 있으면 제게 귀뜸 좀 해주셔요. 아니 그러니까 단비 처녀 신랑감 찾는데 나한테도 기회가 있는 것이야? 야 장서야 잠시 좀 들어와 보거라. 잠시 후 박장서가 들어오자 어머님이 말했습니다. 단비 처녀 여기 있어. 우리 장서야 말로 단비 처녀가 말안 선하고 인품 있는 사람이지. 어때요 단비 처녀 눈에는 안 차나? 그런데 저보다도 장서도령의 생각이 어떨지. 야 장서야 너는 단비 처녀를 어떻게 생각혀? 어머니 말에 박장서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러자 이때를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한 어머님이 다시 또 재차 물었지요. 야 장서야 단비 처녀가 내 생각을 궁금해한다. 그러니 내 생각을 어서 한번 말해보거라. 그러자 한참 만에야 박장서가 입을 뗐지요. 저는 담비 처녀가 좋지만 담비 처녀 생각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박장서는 어떨결에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오, 그래. 그러니까 장서 너도 단비 처녀가 마음에 있다는 것이로구나. 그럼 이제 단비 처녀가 한번 말해봐. 우리 장서는 어때요? 박장서의 고백에 단비도 때는 이때다 하고 속마음을 털어놓았지요. 장서도령이 좋다 하니 저도 좋아요, 어머니. 단비의 말에 어머니도 박장서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지요. 어머니는 옷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단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우리 장서를 좋게 봐줘서 참으로 고맙다. 인연이 이렇게 이어지다니 꿈만 같구나. 그날 밤 어머님을 통해 박장서와 단비는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음에 두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어느 하나도 내색을 하지 못했었지요. 그리하여 다음해 봄날 두 사람은 혼례를 올렸습니다. 아이고, 선남선녀구만 그래. 어쩜 저리도 잘 어울리는 한 쌍이래 그래. 딸의 혼례식을 보면서 단비 어머니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딸이 대견하고 너무나도 자랑스러웠지요. 그리고 박장서의 어머니도 옷소매로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가문이 몰락하고 남편이 병들어 세상을 떠나자 그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장서만을 바라보며 힘든 세월을 견뎌냈습니다. 헌데 이제 착하고 능력 있는 재벌 며느리를 얻게 되어 그녀는 감복에 겨워 눈물을 흘렸지요. 음매 담비 좀 보소. 이진사는 이자 담비 앞에서는 세 발에 피어. 아잽이 안 된단께. 아니 그런데 자가 이진산에게 이빨 죄다 뽑아놓은 담비가 맞아? 이자 보니 개천에서 용났네 용났어. 고향 마을 사람들까지 한양에 찾아와 단비의 혼인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단비는 이진사에게 땅을 죄다 사서 고향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진사 횡포의 마을을 떠나는 사람은 없게 되었지요. 최고의 판단력과 최고의 예술 감각을 가진 두 사람이 부부가 되어 단비의 사업은 날로 번창했습니다. 그들은 조선 최고로 품질 좋고 고급스런 명품을 만들어내는 장인으로 나라에서도 인정을 받았지요. 그리하여 그들이 만든 명품은 궁중에도 납품되어 왕실 지정업체로 발탁되었답니다. 단비는 말괄량이 사고 뭉치였지만 그녀는 자신의 행동으로 고향 마을에서 쫓겨나자 깨달은 바가 컸지요. 그것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녀는 어떤 결정이든 그로 인한 결과를 수십 번을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생겼지요. 그 때문에 그녀는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이 승승장구할 수 있었습니다. 손자병법에 지자견엄이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결정하기 전 10길 앞을 내다본다는 의미이지요. 이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결과를 미리 안다는 말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를 뜻합니다. 단비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야단 보따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가난한 농부 덕보가 살았습니다. 덕보는 병든 어머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흉년이 계속되어 먹고 살 일이 막막했지요. 그런데 그에게는 어디다 내놔도 빠지지 않는 미모를 가진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아련이었지요. 아련은 미모가 빼어나 마을 총각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헌데 그녀는 총각들에게는 관심이 없고 훈장이셨던 박선비에게 글을 배우는 게 재밌었지요. 허나 그때는 계속되는 흉년으로 마을 사람들 모두 먹고 살기가 무척 힘들 때였습니다. 아련이네도 흉년은 피해갈 수가 없었지요. 그날도 아련이는 죽을 끓여 병석에 누워있는 할머니에게 가져갔습니다. 할머니, 일어나 죽 좀 드셔요. 아련이는 할머니에게 쌀겨죽을 끓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쌀겨마저도 바닥을 보였지요. 아이고 얘야. 이제 나는 살 날도 많지 않으니 살날이 창창한 너나 먹거라. 아니에요, 할머니. 우린 괜찮으니 아픈 할머님께서 드셔야지요. 아련이는 할머니를 부축하여 할머니에게 죽을 떠먹여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한사코 말렸지만 아련이는 포기하지 않고 할머니에게 죽을 드렸지요.
이제 아련이 집에는 먹을 것이라고는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아련이 아버지 덕보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었지요. 그런데 그날 갑자기 마을에서 제일 부자 이생원이 아련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원래 그는 장터에서 소금 장사를 하던 상놈 출신이었지요. 헌데 엄청난 부를 쌓고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서 살면서 돈놀이를 하는 야비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양반은 아니었지만 돈이 곧 힘이던 시절이라 사람들은 그의 눈치를 봤지요. 그에게 잘못 보이면 뒤끝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노비들을 시켜 몽둥이질을 하기도 하고 돈을 갚을 때까지 끝없이 행패를 부리는 자였지요. 이복의 덕보, 내 돈을 언제까지 갚을 생각인가? 아이고 생원날이 벌써 3년째 흉년이 들어 저희 식솔들 입에 풀칠할 것도 없습니다요. 그러니 다음 해 곡식을 수확할 때까지만이라도 기다려주시면 안 되겠는지요. 아니 이복의 덕보, 나는 뭐 땅 파서 장사하는 줄 아는가? 자네에게 빌려준 돈이 들어오지 않으니 나도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란 말일세. 그래도 나리께서는 먹고는 살지 않습니까요. 당장 병든 어머님께 죽 한 그릇도 드리지 못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한 번만 좀 봐주십시오. 그때 할머니에게 죽을 드린 아련이가 빈 그릇을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이생원이 집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넙죽 인사를 했지요. 오셨어요, 생원날이? 아련이를 본 이생원의 두 눈이 왕방울만하게 커졌습니다. 아니 너가 아련이냐? 그렇사옵니다, 날이. 아이고야, 고울리개 때 보았던 내가 벌써 이리 컸단 말이냐? 이생원은 절세미인으로 성장한 아련을 보며 적잖이 놀랐습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음큼한 생각이 번개처럼 스쳐갔지요. 저런 미모라면 한번 품어볼 수만 있으면 좋을 것 같군. 그리 생각한 이생원은 아련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내 자네 빛을 탕감해 줄 수 있는 묘안이 하나 떠올랐네. 아이고 그게 정말입니까요? 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보아하니 자네 집에 식량도 떨어진 것 같은데 내 입 하나는 줄여줄 수 있지. 아련이를 내게 주시게. 그럼 빚도 탕감해 줄 수 있어.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딸자식을 내어준단 말이요? 뭐 싫으면 말게. 우선 자네 병든 노모도 살아야 할 것이 아닌가. 내 아련이를 데려가는 대신에 콩도 한 말 줌세. 그럼 빚도 갚고 입도 줄고 식량도 생기니 일석삼조가 아닌가? 이생원 말에 덕보는 병든 어머니가 걱정되었습니다. 당장 콩 한 마리라도 생기면 어머님 끼니는 때울 수가 있었지요. 그때는 3년째 흉년으로 쌀이 무척 귀했습니다. 그러니 이생원은 쌀 대신 콩으로 주겠다 한 것이지요. 어찌 하겠는가? 싫으면 나는 이만 가보겠네. 하지만 내일부터는 내 대신 내 집 노비들이 찾아올 것이야. 그럼 어찌 되는지 말 안 해도 잘 알겠지. 이생원 집 노비들은 무지막지하기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빚쟁이들을 찾아다니며 살림을 부수고 심지어는 사람에게 매질도 서슴지 않았지요. 그리고 이생원이 이대로 돌아가 버리면 이런 기회는 다시 없을 수 있다는 불안감도 들었습니다. 그래 우리 아련이라도 배 굼지 않고 편하게 살면 되지 않겠는가? 그리 생각한 아버지는 눈물을 머금고 이생원에게 말했습니다. 그리 하겠소. 대신 우리 아련이에게 잘해주시오. 아, 그야 여부가 있겠나. 내 고울리개 때부터 봐왔으니 내 딸처럼 잘해주마. 그리하여 아련이는 이생원에게 콩 한 말에 팔려가게 되었지요. 그녀는 속으로 눈물이 났지만 울지는 않았지요. 아버지가 마음 아파할까봐 그녀는 울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콩 한 마리 생기면 할머니도 굶지 않을 수가 있었지요. 아련이는 싫었지만 할머니와 아버지를 위해 실은 내색 없이 이생원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 애비가 정말 미안하구나 아련아. 부디 건강히 잘 살 거라. 너무 걱정 마셔요, 아버지. 저는 잘 살 테니 할머님만 잘 보살펴 주셔요. 아련이는 아버지를 위해 억지로 웃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할머니에게는 인사하지 않았지요.
팔려가는 줄 할머니가 알면 크게 걱정할 것 같아 그녀는 곧장 이생원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자 이생원은 흐뭇한 표정으로 아련이를 데려갔지요. 아버지 덕보는 멀어져가는 아련이를 보면서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지요. 이생원을 따라 그의 집에 들어간 아련이는 두 눈이 휘둥그레지고 말았습니다. 이생원의 집은 양반땡 못지않았고 팔짝 지붕에 홍살문까지 세워두고 있었지요. 마치 높은 벼슬자리라도 된 듯 이생원은 기세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무릎이 까지고 입술이 튼 하녀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마당을 쓸고 집안일을 쉬지 않고 하고 있었지요. 또 하나 드렸단 말이야? 이번엔 꽤나 얼굴이 반반하네. 이생원의 첩이자 집안 여인들 중 가장 먼저 자리를 잡은 오기는 아련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는 시기와 질투가 서려 있었지요. 겁먹은 아련이는 고개를 떨군 채 이생원의 뒤를 바짝 쫓아갔습니다. 아련이를 집으로 데려온 이생원은 곧장 여종 곰순댁을 불러 말했지요. 이복의 곰순댁 이 아이를 깨끗이 목욕시키고 비단옷도 만들어 주시게. 아니, 이 아이는 아련이가 아닙니까요? 그렇다네. 이제 내 세 번째 부인이 될 것이야. 그러니 각별히 신경 써서 잘 좀 꾸며주시게나. 알겠구만요, 나리. 헌데 아련이가 언제 이렇게 커서 미인이 되었답니까요? 판정승 나리도 울고 가겠습니다요. 그래, 이 아이는 진흙 속에 감춰진 진주와 같은 아이다. 이제 내 첩에 걸맞게 매화가 필 때 내 집에 들였으니 이름도 매화라 부르거라. 알겠습니다요, 나리. 곰순댁은 아련이를 데려가 물을 데우고 깨끗이 목욕을 시켰습니다. 떼꾸 정모를 쭉 빼놓고 보니 아련이의 미모는 눈부실 정도로 아름다웠지요. 하이고, 참말로 양귀비가 따로 없네. 어쩜 이렇게 아름다울꼬? 생원 나리께서 입이 딱 벌어지겠구만. 그런데 아련아, 너는 괜찮은 것이냐? 어째 이렇게 울지도 않고 침착하니? 아픈 할머니와 아버지를 위한 기린이 전을 하나도 슬프지 않아요. 하이고, 효녀가 따로 없네 없어. 너는 심성이 고와서 꼭 복 받을 것이야. 곰순댁은 아련이를 씻기고 비단옷을 입혔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사대부 양반 가문의 아씨보다 더 기품 있고 아름다웠지요. 자, 너도 한번 보거라. 내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곰순댁은 아련이 아니 이제 매화에게 거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거울을 본 매화도 깜짝 놀랐지요. 아니, 이게 정말 제 모습인가요? 그렇단다. 여자는 꾸미기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란다. 그날 밤 별채에 홀로 머물게 된 매화는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그녀는 밤새도록 하염없이 울고 또 울었지요. 할머니와 아버지 걱정에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할머니 잘 드시고 꼭 쾌차하셔야 해요. 그리고 아버지도 제 걱정은 마셔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생원이 곰순댁을 불렀지요. 곰순댁, 매화 꽃단장은 마쳤느냐? 그렇습니다요, 나리. 때 빼고 광 내놓으니 양귀비는 저리 가라 합니다요. 오호, 그러느냐? 곰순댁 말에 이생원은 무척 흥분되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곱게 꾸민 매화를 보고 싶었지요. 그렇다면 매화를 오늘 밤 내 처소로 드리거라. 보응부대로 하겠습니다요, 나리. 양귀비 뺨친다는 말에 이생원은 기분이 좋아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서 밤이 되기만을 기다렸지요. 들어온 지 며칠이나 되었다고 벌써부터 날이 처소로 드린단 말이냐? 이건 해도 너무하는 게 아니냐? 이생원의 첫 번째 첩오기는 곰순댁을 불러 한마디 했지요. 여자인 내가 봐도 매화는 참으로 매력적입니다요, 마님. 그러니 생원 나리께서는 오죽하겠습니까요? 아니, 이년이 시방 나를 무시하는 것이야 뭐야? 그년이 매력적이면 나는 매력이 없다는 것이냐? 곰순댁은 오기 마님에게 불려가 호되게 혼쭐이 났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자 곰순댁은 매화를 데리고 이생원이 있는 사랑채로 데려갔지요. 생원 나리, 매화 대령에 싸웁니다. 아, 그래. 얼른 안으로 드리거라. 때 빼고 꽃단장한 매화가 안으로 들어서자
이생원의 두 눈이 휘둥그레지고 입은 다물어지질 않았지요. 참으로 아름답도다. 이런 절세미인이 내 손에 들어오다니 이런 횡재가 또 있단 말이냐? 이제 되었으니 곰순댁은 이만 나가 보거라. 알겠습니다요, 나리. 곰순댁이 나가고 이생원은 침이 줄줄 흘렀습니다. 매화야 이리 가까이 와보거라. 매화가 가까이 오자 이생원은 매화의 두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매화는 벌벌 떨고 있었지요. 아니 왜 이렇게 떠는 것이야? 무섭사옵니다, 나리. 걱정 말거라. 오늘만 지나면 괜찮을 것이다. 이생원은 매화를 안심시키고 잡은 두 손을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그런데 매화는 벌벌 떨면서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버텼지요. 아니 얘 괜찮다 하지 않느냐? 이제 경계심을 풀고 내 몸을 내게 맡겨보거라. 저는 아직 경험이 없사옵니다. 그러니 무서울 수밖에요. 이생원은 경험이 없다는 말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그럼 내가 정말 처녀란 말이냐? 그렇사옵니다. 이생원은 수처녀란 말에 더욱더 기분이 좋았지요. 나으리 제 아무리 예쁜 꽃도 꺾는 순간 생명이 다합니다. 즉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니 상업에 밝으신 나으리께서는 저의 가치를 더 크게 쓰실 수 있으실 것이옵니다. 매화의 말에 이생원의 머릿속에는 번개처럼 스쳐가는 게 있었습니다. 상업으로 산전수전을 겪은 이생원은 계산이 무척 빨랐지요. 수처녀이자 아름다운 매화를 최참판에게 바치고 인삼무역권을 얻어내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만 되면 지금보다 돈을 몇 곱절이나 더 벌 수가 있었지요. 아깝긴 했지만 수처녀 매화를 바치고 인삼무역권을 따낸다면 벼락 횡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옳거니 맛있는 음식을 먹어버리면 똥밖에 더 되겠는가? 하지만 그걸 바치고 더 큰 것을 얻어내면 그것이 현명한 게지. 어린 내가 그런 생각을 다 하다니 참으로 기특하구나 하하. 넌 내게 복덩이다 복덩이야 하하. 그리 생각한 이생원은 매화를 눈앞에 두고 절제를 하였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뼛속까지 장사꾼인 이생원에게는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었지요. 허허, 내가 참으로 보배로구나. 이런 복덩이가 내게 오다니 이게 하늘의 복이 아니고 뭐겠느냐. 예, 매화야. 내 덕분에 내가 횡재를 하게 생겼구나. 그러니 몸가짐 잘하고 있어야 하느니라. 이생원은 곰순댁을 불러 특별히 당부했습니다. 곰순댁, 이 아이는 최참판댁으로 보낼 것이야. 그러니 이 아이의 처녀성을 잘 지켜야 하네. 정말입니까요? 아깝지 않으시겠습니까요? 아깝지만 어쩔 수 없네. 이 아이 덕에 나는 갑부가 될 수 있다네 하하. 곰순댁은 매화를 데리고 나가 그녀를 철저히 감시했습니다. 이생원의 명인이 매화의 처녀성을 지키는데 온 힘을 기울였지요. 며칠 후 이생원은 매화를 데리고 최참판을 찾아갔습니다. 그간 별거 없으셨는지요, 대감? 자네 오래간만이군 그래. 그런데 오늘은 무슨 바람이 불어 날 찾은 것인가? 안 찾아뵌 지도 좀 됐고 해서 인사차 찾아왔지요. 여봐라, 매화야 이리 들어오너라. 생원의 말에 매화가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매화를 본 최참판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지금까지 보았던 어떤 여인들보다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아니 이 아이는 누구인가? 이 아이는 제 양녀로 올해 성인이 되어 참판 어른께 인사드리고자 데려왔습죠. 그렇단 말이냐? 자네에게 이런 절세미인의 여식이 있었다니 놀라운 일이로다. 그래, 너는 올해 몇 살이더냐? 저는 올해 18세이옵니다. 그래, 딱 좋을 때이구나. 최참판이 매화에 대한 관심을 보이자 이생원은 귀신같이 알아차렸습니다. 그가 매화에게 관심이 생겼으니 인삼무역권은 따놓은 당상이었지요. 매화야, 너는 잠시 나가 있거라. 매화가 나가자 이생원은 최참판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정말이냐? 저 아이를 정말 내게 줄 수 있단 말이지? 아, 그렇습지요. 아직 사내 손길이 닿지 않은 아이이니 흡족하실 것이옵니다. 이생원의 제안에 최참판은 귀가 솔깃했습니다.
그래 자네 같은 장사치가 공짜로 줄리는 만무하고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제가 금이야 오기야 키워온 아이인 만큼 참판어른께서 제게 인삼무역권만 하나 열어주시면 되옵니다. 인삼무역권이란 말에 최참판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일만큼은 나 혼자 힘으로는 쉽지가 않네. 적어도 조정 대신들 셋은 동의를 구해야 하는 일이지. 그런 것이라면 지가 은자 3천냥을 내어드리지요. 그 돈이면 되지 않겠습니까요? 그렇다면 내 한번 생각해 봄세. 인삼무역권을 하나 더 연다는 것은 최참판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허나 매화의 미모를 봐버린 최참판은 욕심이 났지요. 참판나리께서 움직이시면 안 될 게 없지요. 그럼 저는 참판 어른만 믿고 물러가 보겠습니다요. 이생원이 매화를 데리고 나가자 최참판은 문틈으로 매화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100년에 한 번 날까 말까한 미모였지요. 저 녀석은 복도 많은 놈이군. 어찌 저런 놈에게 저런 미인의 여식이 있었단 말인가? 이생원이 돌아가고 다음날 일찍 최참판은 조정 대신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설득해 인삼무역권 하나를 더 열기로 합의를 받지요. 일이 잘 성사된 최참판은 싱글벙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 이생원을 들어오라 했지요. 일이 잘 되셨는감요, 참판어른. 그렇다네 자네가 주겠다는 은자 3천냥으로 동의를 구했지. 내일까지 은자 3천냥과 자네 여식을 내게 데려오게. 아이고 고맙습니다요. 역시 참판어르신 뿐이옵니다요. 이생원은 다음날 일찍 서둘러 은자 3천냥과 매화를 데려왔습니다. 매화야, 이제 너는 참판어른을 잘 모셔야 하느니라. 이생원은 매화를 최참판에게 넘기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서 가는 그의 발걸음은 신이나 폴짝폴짝 뛰었지요. 허허, 드디어 평생의 꿈이 이루어졌구나. 매화가 내 꿈을 이루어주다니 하하. 이생원이 돌아가고 최참판은 매화를 찬찬히 훑어보았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매화는 천상의 여인 같았지요. 매화야 너는 참으로 곱구나. 꽃 같은 얼굴에 눈빛은 별처럼 빛나고 입술은 잘 익은 능금이로다. 과찬이옵니다, 참판 어르신. 최참판은 그녀의 손을 조심스레 잡으며 마치 보석이라도 다루듯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이생원의 말대로라면 이 아이는 아직 사내의 손길도 모른다 하였지요. 그는 속으로 흐뭇해하며 매화를 가까이 불렀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나와 함께 살게 될 것이다. 네 아비한테서 누릴 수 없었던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야. 예, 참판 어르신의 뜻을 받들겠사옵니다. 허나 내년의 조정에서는 큰 인사가 있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사에는 임금의 형님이신 금영대군께서 깊이 관여를 하신다 들었지요. 그러니 참판 어른께서 저를 이용하시면 내년 인사 때 삼정승 중에 하나는 분명 따실 수 있을 것이옵니다. 매화의 말을 들은 최참판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조정에 대해서 그렇게 빤히 꿰뚫어 보고 있느냐? 사실 제가 참판나리 댁으로 오기로 마음먹은 것은 제 아버님을 위해서였습니다. 아버님의 사업이 잘 되시려면 아버님의 뒷배인 참판 어른께서 더욱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야지요. 그래야 제 아버님의 사업도 더 번창하실 테고요. 아이고야 내가 나이만 어렸지 생각은 어른 이상이구나. 이생원에게 너 같은 여식이 있다는 게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구나. 하하. 그래 내 말이 맞다. 내 평생 삼정승이 되어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내 뜻대로 하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구나. 그런데 금영대군께서는 주색을 멀리하는데 너를 좋아할지 모르겠구나. 그것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금영대군께서는 본시 학문을 중시하고 법도와 예절을 중시하지요. 하여 제가 금영대군의 눈에 쏙 들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것이옵니다. 그러느냐. 내 평생의 소원이 내 손에 달렸구나. 하하. 최참판은 매화를 앞에 두고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잘하면 그녀 덕분에 평생의 꿈이 이루어질 수도 있었지요.
매화도 호탕하게 웃는 최참판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최참판은 매화를 탐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위해 고이 아껴두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금영대군과의 약속이 잡히자 그녀를 데리고 그를 찾아갔지요. 그간 무탈하셨는지요, 대군? 허 최참판께서 내 집에는 어인일이요. 그간 바쁘다는 핑계로 찾아뵙지도 못하고 해서 인사차 들렀습니다. 이에 매화야 이리 들어오너라. 최참판이 부르자 방문이 열리고 매화가 사뿐사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금영대군 앞에 무릎 꿇고 절을 했지요. 소천 매화라 하옵니다. 제 수양 딸이옵니다, 대군. 오 그러시오. 보기 드문 절세미인이구려. 그렇지요, 대군. 100년에 한 번 날까 말까 한 미모이지요. 그리고 이 아이는 미모뿐만 아니라 학식까지 뛰어나 대군 곁에 두시면 외롭진 않으실 것이옵니다. 이 아이가 그를 안단 말이냐? 그렇사옵니다, 대군. 그렇다면 어디 아는 문구를 한번 말해보거라. 금영대군의 말에 매화는 망설이지 않고 거침없이 말했지요. 성군은 백성을 하늘처럼 섬기고 충신은 나라를 몸처럼 아낀다 하였습니다. 이는 군자신민 곧 임금은 신하와 백성의 거울이어야 한다는 뜻이옵지요. 허허, 그 말은 어디서 배웠느냐? 송나라 주위의 대학장구와 심경을 아울러 읽으며 민본 사상을 익혔나이다. 또한 맹자왈 백성이 귀하고 사직은 그 다음이며 군주는 가볍다 하였습니다. 비록 저는 여인의 몸이나 배움에는 남녀 구분이 따로 없다고 여겼사옵니다. 오호라 보아하니 그를 앵무새처럼 외운 것이 아니고 그 깊이를 헤아렸구나. 참으로 기특한지고. 대군, 이 아이의 진면목은 시문에도 있사옵니다. 어허, 시문도 한단 말이냐? 어서 한번 해보거라. 기대가 되는도다. 봄바람 고요한 강 언덕에 꽃그늘 아래 외시 버선벗었사오니 지나는 바람도 수줍어 물러나고 산새들조차 노래를 멈추었나이다. 허허, 이 무슨 정치롭고 아리따운 지구인가? 그윽한 운치의 기품이 느껴지니 단순한 수양딸로 보기에는 아까운 인물이로다. 이 아이는 제 수양 딸이기는 하나 재주가 너무 특출나 미천한 제 여식으로는 너무 아깝사옵니다. 하여 대군께서 곁에 두시고 이 아이의 재능을 한번 활용해 보심이 어떠실런지요. 허허, 그리해도 되겠소. 내 평생 이러 나이는 처음이요. 허면 며칠 머물게 하여 이야기를 더 나누어 보겠소. 이 아이가 무척 신기하구려. 여부가 있겠습니까? 그러시라고 제가 대군께 데려왔나이다. 대군이 매화를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를 보이자 최참판은 낮은 자세로 대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귀에 나지막히 속삭였지요. 대군, 저 아이는 아직 사내의 손길조차 닿아보지도 않은 순수한 숫처녀이옵니다. 오, 그러느냐? 그 말이 사실이렸다. 그렇습지요. 아비인 제가 보장을 합지요. 금영대군은 뭔가를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신중한 어투로 최참판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로 인해 일이 잘 되면 내 자네 소원 하나 들어줌세. 자네 소원이 무엇인가? 아이고 대군, 그리만 해주신다면야 저야 좋지요. 대군께서 제 사정을 알고 먼저 말씀해 주시니 그럼 이놈 소원 하나 말씀드리겠나이다. 내년에 조정인사에서 제가 삼정승 안에 들 수만 있다면 이놈 여한이 없겠나이다, 대군. 허허, 그래 알았노라. 내 염두에 놓겠네. 대군과 대화를 마친 최참판은 입이 귀에 걸려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싱글벙글했지요. 아니 저런 복덩이가 내게 다 오다니. 이는 내가 전생에 덕을 많이 쌓았음이야 하하. 최참판이 돌아가고 금영대군은 매화를 앞에 두고 그녀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화의 지식이 어디까지인지 시험해 보고 싶었지요. 매화야, 아까는 유교의 덕을 논했으니 이번엔 다른 것을 물어보겠다. 병법에 대해서도 공부했느냐? 그렇사옵니다. 하문하시옵소서. 오호, 그렇단 말이냐. 기대가 되는구나. 손자병법 첫장 시계편에 나오는
다섯 가지 비교 항목이 무엇인지 아느냐? 도, 천, 지, 장, 법이라 하였습니다. 도는 민심이고 천은 하늘의 때, 지는 지형과 거리를 말하며 장은 장수의 능력을, 법은 제도와 군유를 뜻한다 하였사옵니다. 허허, 그것이 맞도다. 그 다섯이 같으면 이기고 다르면 패한다는 손무의 말도 기억하느냐? 물론이옵니다, 대군. 허나 손자는 이 다섯을 단지 나열한 것이 아니라 도, 즉 백성의 지지와 의지가 가장 먼저임을 강조하였지요. 백성이 등진 전쟁은 100번 싸워도 100번 패한다고. 허허, 이 아이 정말 대단하구나. 여인 중에 이리 책을 꿰뚫고 병서를 음미하며 시문을 읊는 자를 본 적이 없다. 송구하오나 소첩은 책이 세상보다 덜 무서웠사옵니다. 궁궐 박세상은 늘 굶주림과 두려움 눈물뿐이었기에 저는 글 속에서 길을 찾고자 하였지요. 그 말은 내가 최참판의 수양딸이 되기 전에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단 말이겠구나. 그렇사옵니다, 대군. 매화는 대군에게 지금까지의 일을 모두 말해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빚 때문에 콩 한 마리에 팔려간 일부터 최참판과 대군에게 오게 된 자초지종을 말해 주었지요. 금영대군은 매화의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경청을 하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너는 참으로 특별한 아이다. 본시진주란 뻘 속에서 더욱더 빛을 발하는 법이지. 내가 부유한 가문에서 자라 그만한 지식을 갖춰다면 지금보다 덜 특별했을 것이다. 허나 열악한 환경에서도 자네의 의지로 그만한 지식을 쌓았기에 넌 더욱더 특별한 것이다. 그러니 이제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맘 편히 내 집에서 지내거라. 매화는 예상을 했었지만 실제로 인자한 대군을 보니 눈물이 나왔습니다. 자신의 말을 들어주고 처지를 이해해주고 믿어주고 배려해주니 크게 감복을 했지요. 매화는 박선비에게 들었던 모든 지식을 활용해 금영대군의 집까지 스스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이왕 콩 한 마리에 팔려온 몸, 자신의 운명을 이대로 흘러가게 놔둘 수는 없다고 생각했었지요. 그리하여 매화는 치밀하게 생각하고 계산하여 이생원과 최참판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매화는 금영대군의 별채에 머물며 그와 수많은 대화를 나누었지요. 지금까지 공부한 모든 지식을 금영대군 앞에서 맘껏 펼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겨울이 가고 꽃피는 봄이 왔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매화는 금영대군이 불러 사랑채로 가보았습니다. 어서 오거라, 매화야. 찾으셨어요, 대군마마. 사랑채로 들어가 보니 모르는 웬 젊은 선비가 한 명 앉아 있었지요. 서로 인사들 나누거라. 이쪽은 내 조카 이선이다. 그리고 이쪽은 내가 말한 매화란다. 처음 뵙겠소 이선이라 하오. 매화라 하옵니다. 내 보아하니 두 사람은 아주 잘 어울리는구나. 이렇게 인연이 되었으니 서로 한번 잘 사귀어보면 좋을 듯하다. 제가 존경하는 큰아버지께서 추천해 주시는 처자이니 마음을 열고 만나보겠습니다. 그래, 그리해보거라. 매화 너도 내가 아끼는 조카이니 잘 한번 만나보거라. 그리해보겠습니다, 대군마마. 그날 오후 두 사람은 금영대군의 후원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큰아버지에게 그대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참으로 보기 드문 인재라 하더군요. 과찬이옵니다. 소첩은 그저 보잘것없는 농부의 딸이지요. 농부의 딸이면 어떻소? 그대가 가진 것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재능이요. 웬만해도 칭찬을 하지 않는 큰아버지께서 그대의 능력을 극찬하더이다. 대군께서 그리 말씀해 주셨다니 감사할 따름이요. 허면 서로 시한 수식지어 서로의 마음을 전해보는 건 어떻겠소? 그 말에 매화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먼저 운을 떼었지요. 달빈 머문 소나무 그늘 아래 한 줄기 향기바람에 실려오니 속내 숨긴 듯 은근한 노을 지나는 이도 멈춰 다시 돌아보리라. 매화의 시운의 이선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검은 곳 퉁겨 흐르던 밤 너의 한마디가 심금을 울렸어. 눈빛 한 자락 말보다 깊어 내 안에 조용히 뿌리 내렸어. 두 사람은 서로의 시에 마음이 동하고 눈빛이 닿을 때마다 말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대화는 해가 뜰 때까지도 멈추질 않았지요. 이선은 수시로 대군의 집을 찾아와 매화와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흐른 어느 날이었지요. 금영대군은 매화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매화야, 너는 내게 있어 뜻밖의 인연이자 큰 복이로다. 그리고 이 나라 조선에 너 같은 여인이 있다는 것이 무척 자랑스럽구나. 대군마마 과분한 말씀이옵니다. 소첩은 그저 배움으로 저희 운명을 지키려 했을 뿐이옵니다. 허나 이제 너의 출중한 능력이 드러난 이상 너의 능력을 이 나라 조선을 위해 써보지 않으렴. 감히 보잘것없는 제가 어떻게 나라를 위한 일을 할 수가 있겠는지요. 내 조카 이선은 이 나라 왕세자이니라 앞으로 임금이 될 조카이지. 이선이 널 무척 마음에 들어한다. 그러니 세자빈이 되어보거라. 그 말에 매화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드디어 꿈꾸고 계획했던 일이 벌어진 것이지요. 매화는 팔려온 자신의 운명을 이선을 만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이생원의 첩이 되어 비굴하게 사느니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 이 나라 세자빈이 되기로 마음을 먹었었지요. 지금 이 순간 그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어찌 그리 우는 것이냐? 마음에 내키지 않는 것이냐? 너무 감격스러워 그런 것이옵니다. 하찮은 제가 어찌 세자빈이 될 수가 있겠는지요. 그것은 걱정 말거라. 내 이미 임금과 이야기를 마쳤느니라. 내 부모를 양반의 신분으로 만들고 너를 세자빈 후보로 넣을 것이다. 그리고 중전은 너를 세자빈으로 선택할 것이야. 매화는 다시 한번 눈물을 쏟았습니다. 금영대군은 그런 매화의 눈물을 손수 닦아 주었지요. 아가 내 마음고생이 컸다. 허나 이제는 걱정 말거라. 내 뒤에는 항상 내가 있을 것이다. 몇 달 후 매화는 세자빈에 간택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매화꽃이 흩날리는 봄날 그녀는 세자 이선과 혼례를 올렸지요. 궁궐에서 열리는 혼례식에는 매화의 아버지도 참석해 딸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콩 한 마리에 팔려간 내 딸이 이 나라 조선의 세자빈이 되다니 이게 꿈이요 생시요. 천지신명이시여 감사하고 감사하옵니다. 내 딸에게 이리도 큰 복을 주시니 이 몸 몸둘바를 모르겠나이다. 혼례가 끝나고 몇 달 뒤 조정에서는 새로운 인사 바람이 불었습니다. 최참파는 2조 판서를 거쳐 드디어 삼정승인 우의정 자리에 올랐지요. 매화가 세자빈이 되다니 이젠 내가 모셔야 할 분이 되었구나. 덕분에 평생의 내 꿈이 이루어졌으니 이 한 목숨 바쳐 세자빈께 충성을 하겠나이다. 최참파는 자신의 꿈을 이루어준 매화에게 충성을 다하기로 맹세했습니다. 이제 매화에게는 조정에서도 든든한 기반이 마련되었지요. 그리고 뒤에서는 금영대군이 버티고 있어 매화는 궁궐 내에서도 멸시받거나 조롱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칭송하는 자들이 많았지요. 그렇게 세자빈이 된 매화는 세자와 임금 그리고 중전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행복하게 아주 잘 살았답니다. 아이고야, 매화가 이 나라 세자빈이 되었다니 아깝도다 아까워. 내가 양녀로 삼아 대군께 바쳤다면 나는 이 나라 세자의 장인이 아니던가. 이생원은 매화의 소식을 듣고 아쉬워하며 땅을 쳤습니다. 헌데 훗날 이생원은 수많은 비리가 탄로나 그의 재산은 몰수되고 유배를 떠나고 말았지요. 그자로 인해 피해본 이들이 수를 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옛말에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를 바꾸어 복으로 만든다는 뜻으로 나쁜 일이 오히려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를 말하지요. 콩 한 마리에 팔려간 아련이가 위기 속에서 기지를 발휘하여 세자빈이 되었듯이 말입니다. 그러니 위기라 생각할 때 그 속에는 반드시 새로운 기회가 들어있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야단 보따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한양 기방에서는 한 여인이 붉은 치마를 펄럭이며 춤사위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춤사위를 보고 있는 고관대작과 양반네들은 탄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지요. 허허, 메란의 춤사위는 마치 흘러가는 구름을 보는 듯 하구나. 어디 그뿐인가? 메란의 눈빛은 사람 속을 들었다 놨다 하지를 않는가 하하. 밤늦게까지 술판은 이어졌고 메라는 그들 앞에서 춤을 추고 술을 따랐습니다. 메라는 기방에서 제일 인기 있는 기생이었지요. 밤이 깊어지자 술판은 끝나고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기방 청풍로에도 불이 꺼졌지요. 화려한 홍등과 시끌벅적하던 기방의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기방의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 하나가 나와 담장을 사뿐히 넘었지요. 그리고 그는 골목 속으로 빠르게 사라져 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한양 변두리 어느 기와집의 검은 그림자 그가 나타났지요. 그는 망설임도 없이 불빛조차 없는 방문을 스르르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서는 술 냄새가 풍겼고 한 사내가 웃옷을 벗은 채 잠들어 있었지요. 그는 좀 전까지만 해도 기방에서 메란의 춤사위를 구경하며 술을 마시던 사내였습니다. 아니 너는 누구냐? 너는 나의 복수 중 첫 번째 표적이다. 잘 가거라. 단 한 번의 찌름으로 그의 숨통이 끊어졌지요. 복면의 그녀는 검에 묻은 피를 천으로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매화가 그려진 작은 종이를 품속에서 꺼내 상위에 올려놓았지요. 이제 남은 표적은 셋. 그녀는 방을 나와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연히 골목을 지나던 전직 포도청 종사관 윤세훈이 어둠 속으로 휙 하고 사라지는 검은 그림자를 보았지요. 방금 사라진 것은 분명 살수의 모습이었는데 그는 서둘러 검은 그림자를 따라가 보았으나 그의 형체는 순식간에 사라져 보이질 않았지요. 정말 빠른 살수로군. 세훈은 검은 복면에 살수를 쫓기를 포기하고 그가 나온 기와집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곳에는 한 사내가 숨이 끊어져 있었지요. 헌데 그자는 기방 청풍로에서 술을 마신 게 분명했습니다. 그의 허리춤에는 청풍로가 새겨진 작은 손수건이 꽂혀 있었지요. 이것은 분명 전문가 솜씨군. 한 방에 정확히 끝냈어. 그런데 상처로 보아 여인의 솜씨 같군. 시신을 확인한 세윤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상위에 작은 종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매화꽃이라. 이것은 자신의 흔적을 일부러 흘린 게 아닌가. 다음 날 아침 포도청은 난리가 났지요. 민대감의 측근 중 한 명이 칼에 맞아 죽었다는 사건 때문이었지요. 전직 포도청 종사관 출신 세훈의 동문인 서리가 부검 기록을 가져와 세훈에게 보여주었지요. 세훈 형, 이번 사건의 칼자국이 기이해 딱 한 번으로 깊이 한 집안의 후두 정맥을 끊었어. 그건 살수들이나 쓰는 수법이야. 한 번에 숨통을 끊는 방법이지. 세훈은 종이에 그려진 상처의 각을 한 번 더 살펴보았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청풍로에서 메라는 녹거울 앞에 앉아 머리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옆에서는 나이 어린 기생 소월이 메란의 소매를 만지며 조심스럽게 물었지요. 언니, 어젯밤 어디 다녀왔어요? 소피 마려웠겠는데 언니가 안 보였어요. 너는 별게 다 궁금하구나. 잠이 오질 않아 잠시 바람 좀 쐬고 왔다. 그랬군요. 요즘 더워서 그런지 저도 가끔 잠을 깨곤 해요. 소월이 나가고 메라는 서랍 속 깊은 곳에서 작은 종이를 하나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적혀있는 이름 4개 중 하나의 먹줄을 그었지요. 이제 종이 위에는 3명의 이름만 남아있었지요. 남은 표적은 셋. 그녀는 남아있는 3명의 이름을 잠시 응시하고 다시 종이를 접어 서랍 속 깊숙이 숨겼지요. 그런데 잠시 후 윤세훈이 청풍로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초라한 도포 차림이었으나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있었지요. 그때 마침 메란도 머리 손질을 끝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메란은 마당을 지나면서 세훈과 서로 스쳐 지나갔지요. 헌데 두 사람 모두 서로 싸늘하고 차가운 기운의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고도로 훈련된 자들만이 느낄 수 있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메라는 눈빛조차 흔들림 없이 가던 걸음을 계속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운을 느낀 세훈이 뒤돌아서서 그녀를 바라보았지요. 그는 전직 포도청 종사관 시절 수없이 많은 사건을 조사하면서 그에게는 고도로 발달된 감각이 생겼습니다. 저 여인이 메란이라는 기녀. 저 여인은 분명 평범한 기녀가 아니다. 그는 저만치 가고 있는 그녀를 불러 세웠지요. 잠시만 기다려보시오. 세훈이 부르는 소리에 메라는 멈췄습니다. 저자는 분명 무공으로 단련된 고단자가 틀림없었지요. 무슨 일이요? 당신이 메란이 맞소. 그렇소만 내게 무슨 볼 일이 있어? 어젯밤 당신은 어디에 있었소? 아니 남의 사생활을 왜 묻는 것이요? 어젯밤 사람이 죽었소. 그리고 시신 옆에는 매화꽃 그림이 있었소.
그런데 그자를 죽인 자는 남자가 아닌 여자요. 아니 한양의 여자는 나 혼자랍니까? 어째 내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이요?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었다 말해주는 것이요. 참내 별일이요. 처음 보는 사람에게 어째 일이 무례한 것이요? 아무튼 조심하시오. 당신을 내가 지켜보겠소. 세우는 메랑과 잠시 마주했지만 그녀에게서 풍기는 기운은 확실히 평범한 기운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도 고도로 훈련을 받은 여인이 틀림없었지요. 그는 뒤돌아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역시 내 생각은 틀리지 않았어. 메란이 살수가 된 사연은 10년 전의 일 때문이었지요. 그 당시 그녀의 이름은 메이로 양반 가문의 여식이었지요. 헌데 어느 날 갑자기 집안에 살수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메기야, 넌 꼭 살아남아야 한다. 어서 뒷문으로 나가 담장을 넘어 달리거라.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내 걱정 말고 어서 빠져나가거라. 아버지도 꼭 살아남으셔야 해요. 아버지는 강제로 메이를 뒷문으로 내보냈지요. 메이는 잔뜩 겁에 질려 담장을 넘어 죽어라 달렸지요. 그리고 며칠 동안 한 끼도 먹지 못한 메이는 산속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산속을 지나던 한 사내가 쓰러져 있는 메이를 발견했지요. 그는 메이의 코에 손을 대보고 심장에 귀를 대보았습니다. 아직 살아는 있군. 값은 좀 받겠어? 그는 메이를 들쳐업고 북쪽 변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메이를 팔았지요. 메이가 팔려간 곳은 어려서부터 살수를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메이 말고도 여러 명의 또래 아이들이 이미 훈련을 받고 있었지요. 낮에는 검술과 체력 단련을 하고 밤이면 담력 훈련을 쌓았습니다. 검과 몸은 하나가 되어야 하느니라. 검을 쓰려 하지 말고 검을 내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 그곳에서 스승은 한치의 허점도 없이 검을 다루는 훈련을 시켰징지요. 검을 크게 휘두르는 게 아닌 짧고 빠르게 움직이는 훈련을 시켰지요. 장검과 단검 무술까지 훈련은 쉬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메이는 그곳에서 죽어라 훈련했지요. 반드시 살아남아 아버님의 적들에게 복수할 것을 다짐했지요. 아버지 살아계셔야 해요. 제가 어른이 되어 아버지를 꼭 지켜드리겠어요. 메이는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가슴에는 복수심만이 불타올랐지요. 그렇게 10년 동안의 훈련을 마치자 어느 날 스승이 메이를 불렀습니다. 내 훈련은 모두 끝났다. 이제 너는 한양 청풍루를 찾아가거라. 알겠습니다, 스승님. 10년 만에 산을 내려온 메이는 제일 먼저 아버지를 찾아갔지요. 헌데 집은 텅텅 비어 있고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았지요. 혹시 이 집에 살았던 박선비님은 어디로 가셨는지 아시나요? 아이고, 박선비님을 어째 찾는 것이요? 그분은 죽은 지 벌써 10년이 되었어. 그 집 딸도 같이 죽었다지 아마. 선량한 사람이었는데 불쌍하기도 하지. 아버지가 죽었다는 말에 메이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훈련받는 10년 동안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었지요. 메이는 물어물어 아버지의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하염없이 울었지요. 죄송해요, 아버지. 부디 저승에서는 행복하셔야 해요. 메이는 아버지 산소에서 3일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원수를 제가 꼭 갚겠어요. 하늘에서 저를 지켜보고 계셔야 해요. 메이는 산을 내려와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양 기생집 청풍로로 찾아가 이름도 메란으로 바꾸었지요.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것이야. 그곳에서 그녀는 얼굴에 연지를 바르고 기생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기녀로 변장한 그녀는 스승님의 명령을 기다리며 살수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그녀는 틈나는 대로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3개월 동안의 조사 끝에 결국 아버지를 죽게 한 자들의 명단을 확보했지요. 이 자들이었어, 나의 아버지를 죽게 한 자들. 메라는 그녀만의 살생부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민대감이 기생집을 찾아왔지요. 민대감은 메란의 살생부에 있는 자들 중 한 명이었지요. 그런데 또 그자는 특별히 메란을 지명하며 그녀를 불러달라 말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었지요. 어서 오너라. 내가 소문으로만 듣던 그 메란이로구나. 메란이 들어서자 민대감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메란의 입술과 목덜미에서 멈췄지요. 참으로 매력이 철철 흘러 넘치는구나. 듣던 대로 미인은 미인이로다. 민대감께서 보잘것없는 저를 찾아와 주시다니 제겐 더 없는 영광입니다. 민대감을 본 메라는 겉으론 환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복수의 칼끝이 그를 겨누고 있었지요. 아버지를 죽게 한 사람 중에 한 명인 민대감을 본 메라는 당장이라도 그자의 숨통을 끊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녀는 민대감을 죽일 수가 없었지요.
아직도 그녀에게는 두 명의 표적이 더 남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민대감은 실실 웃으며 메란의 손을 잡아 끌고 자신의 옆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한쪽에서는 다른 기녀의 검은 고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지요. 민대감과 그 일행들은 부어라 마셔라 하며 흥이 잔뜩 올라 있었습니다. 예, 메라나. 초하루날 남산 나의 별당으로 날 찾아오거라. 그날은 내게 아주 큰 선물을 줄 것이다. 메란이 마음에 쏙 들은 민대감은 그녀를 별당으로 찾아오라 말했지요. 제게 주려는 선물이 무엇인지요? 궁금하옵니다, 대감. 기대해도 되느니라. 아무나 만질 수 있는 물건이 아니지. 민대감은 메란의 잔에 술을 따랐습니다. 자, 내 술 한 잔 받거라. 내 기녀에게 술을 따라주는 것은 처음이다. 그렇습니까, 대감? 영광이옵니다, 호호. 메란은 민대감이 따라준 술을 입술로 가져갔지요. 민대감은 그녀가 술 마시는 것을 끝까지 쳐다보았지요. 그 입술에 술이 들어가는 모습이 마치 붉은 능금의 이슬이 맺혀 스며드는 것 같구나. 그렇습니까, 대감? 대감의 칭찬에 소천 몸둘 바를 모르겠사옵니다. 어느새 민대감 그의 눈빛은 이미 술기운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메란의 잔이 비자 직접 술병을 들어 또다시 채워주었지요. 메란아, 초하루날 잊지 말고 남산 나의 별당에서 꼭 보자꾸나. 민대감은 메란의 미모에 빠져 하루빨리 그녀를 품어보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지요. 대감의 말씀을 제가 어찌 거역하겠사옵니까? 메란은 미소를 짓고는 있었지만 그가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군. 술판이 끝나고 모두 돌아가자 메란은 종이에 남아있는 세 개의 이름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민대감, 다음은 내 차례다. 그날 밤 그녀는 민대감이 초대한 초하루날 글을 제거해야겠다고 생각했지요. 그리고 다음날 일찍 메란이 화장을 하고 밖으로 나왔는데 세훈이라는 자가 방문 앞 마루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아니, 이른 아침부터 무슨 일이요? 메이, 당신의 본명이 맞지 않소? 세훈의 말에 메란은 흠칫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놀란 기색을 감추었지요. 무슨 말을 하는지 도통 모르겠소. 당신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봤소. 허나 이제 멈춰야 할 것이요. 아침부터 무엇을 잘못 드셨소? 어째 알아들을 수 없는 말만 하는 것이요. 나는 분명 경고했소. 그가 돌아가고 메라는 그자가 무척 신경 쓰였습니다. 전직 포도청 종사관이었던 자가 어찌하여 자신의 뒤를 캐고 있는지 무척 의아했지요.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초하루날이 되자 메라는 민대감의 남산 별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그곳에는 값비싼 술과 진귀한 안주들이 차려져 있고 민대감은 홀로 앉아 메란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대감, 약속대로 제가 왔사옵니다. 잘 왔다. 그렇지 않아도 눈이 빠지도록 너를 기다렸노라. 오늘 밤은 나와 단둘이 흥겹게 놀아보자꾸나. 메라는 술을 따르는 척하며 민대감 옆으로 바짝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소매 속에서 날카로운 단검을 꺼내 민대감의 목을 찌르려는 순간이었지요. 그만 멈추시오. 갑자기 방문이 쾅 하고 열리며 세훈이 들어왔습니다. 아니, 왜 막는 것이요? 이자는 내 아버지의 원수요. 그렇기에 그자는 죄값을 칼이 아닌 법으로 받아야 하오. 이자는 죽음으로 죄값을 치르는 게 아닌 가문이 뿌리째 뽑혀야 할 독초요. 그 순간 민대감은 술잔을 떨어뜨리며 부들부들 떨었지요. 이게 감히 무슨 짓들이냐? 그때 세훈이 품속에서 문서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민대감이 수년간 저지른 뇌물장부와 암살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메란, 당신의 복수는 내게 맡겨주시오. 나는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을 원치 않소. 필요 없소. 당장 나가주시오. 메란, 이자는 나의 아버지를 죽인 원수요. 나도 이자에게 복수를 하는 중이란 말이요. 그 말에 메라는 세훈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단검을 도로 집어넣었지요. 눈앞에서 표적을 놓치는 것 같아 아쉬웠지만 목격자가 있는 상태에서 사람을 죽일 수는 없었지요. 당신을 믿어도 되겠소? 나를 믿어주시오. 나도 이자의 비리를 찾기 위해 수년간을 이자 곁에서 맴돌았소. 이자들의 사리사욕 때문에 당신의 아버지와 내 아버지가 운명을 달리하신 것이요. 그러니 당신의 목적과 나의 목적은 같소. 메라는 세훈의 눈빛을 보고 이제서야 그가 왜 자신의 뒤를 캤는지 알 것 같았지요. 그의 눈에도 복수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알겠소. 일단 당신 말대로 하겠소. 그러자 잠시 후 세훈의 부하였던 포도청 사람들이 들어와 민대감을 잡아갔지요. 민대감이 포승줄에 묶인 채 끌려간 후 두 사람은 포도청 뒤편에서 서로를 보며 마주 앉았습니다. 나의 복수는 민대감으로 끝나지 않소. 남은 자들 중에는 조정의 권세가도 있는데 그 자들의 힘은 막강하오. 그렇구려. 우린 같은 적을 두고 있었나 보오.
나와 함께 하시겠소? 대신 검이 아니라 법으로 그 자들을 무너뜨릴 거요. 메라는 잠시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복수는 혼자만의 계획이었지요. 그리고 그녀는 복수를 위해 고된 훈련을 견뎌냈습니다. 헌데 세우는 검이 아닌 법으로 하자고 제의를 해왔지요. 그 때문에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대신 당신이 실패하면 그땐 나를 막지 마시오. 나는 검으로 복수를 완성하겠소. 그렇게 하시오. 내가 실패하면 당신 뜻대로 하시구려. 그리하여 두 사람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동맹을 맺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두 사람 모두 서로에게 끌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복수를 앞둔 엄중한 시점에 그런 감정은 사치였지요.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은 서로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깊은 밤 메란과 세우는 병조판서의 사절을 멀찍이서 관찰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복수가 시작되었지요. 병판의 집은 경비가 3중이요. 정면으로 들어가면 둘 다 위험할 것이요. 그럼 그쪽은 동쪽 담장을 넘으시어 나는 서쪽 담장을 넘겠소. 그게 좋겠소. 그리하여 두 사람은 복면을 하고 양쪽으로 나뉘어 담장을 넘었습니다. 조심하시오. 당신도 조심하시오. 달빛조차 없는 밤 세운과 메라는 복면을 하고 지붕 위를 검은 고양이처럼 달려갔지요. 그리고 복면 세우는 뒤쪽에 매복해 경비병들을 감시하고 복면 메라는 부드럽고 조용하게 지붕을 타고 사저 깊숙이 침투했지요. 방 안에서는 병조판서 홍윤식이 늦은 밤까지 서재에서 장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홍윤식은 책장을 넘기다 바람결에 촛불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고개를 들었지요. 그런데 그 순간 무엇인가 번개처럼 스치며 병판대감 홍윤식의 머리를 스쳐갔습니다. 그 바람에 홍윤식은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었지요. 그 순간 복면 메라는 새소리를 냈고 그 소리를 들은 세우는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놈의 장부와 밀통 서신은 반드시 이곳 서재에 있어. 이자는 그런 것을 깊은 곳에 숨기지는 않았을 것이요. 두 사람은 서재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횡령과 비리에 관련된 장부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그 안에는 연관된 조정의 핵심 권력자들의 이름까지 모두 적혀 있었지요. 이제 알겠소?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조정의 썩은 자들까지 한꺼번에 모두 도려내는 것이요. 그렇다면 당신은 복수를 넘어 이 나라 조선을 위해 일하는 것이요. 훗날 자세히 말해주겠소. 허나 이것만은 먼저 말해주리다. 나는 임금의 밀명으로 움직이고 있어. 지금 임금의 밀명이라 했소. 복면 메라는 세운을 알면 알수록 그의 정체가 무척 궁금했습니다. 단순히 복수라 생각했는데 그는 복수를 넘어 궁의 명령을 받고 있었지요. 그렇소 메란. 우리가 찾아낸 이 장부는 단순한 개인의 죄를 밝히는 것이 아니오. 이 안엔 조정의 핵심 권력자들이 서로 엮여 있는 증거가 가득하오. 그렇다면 우린 복수와 나라를 구하는 일을 동시에 하는 것이겠군요. 그렇소. 하지만 조심해야 하오. 이들의 세력은 임금도 어찌하지 못하는 거대한 세력이요. 그런데 그 순간 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은 재빨리 몸을 숨겼지요. 병판날이 안에 계십니까? 아무 대답이 없자 경비병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메란의 검끝이 정광석화처럼 그의 급소를 찔렀지요. 그 바람에 경비병은 그 자리에 쓰러져 의식을 잃었지요. 두 사람은 모든 장부를 챙겨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치 검은 고양이처럼 담을 넘어 연기처럼 사라졌지요.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미 그들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메라는 사흘 만에 청풍루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소월이 깜짝 놀라 물었지요. 언니 며칠씩이나 어디 다녀오셨어요? 걱정했잖아요. 그게 말이야. 우연히 예전 인연을 만나지 않았겠니? 그래서 잠시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야. 정말요? 언니가 만났던 분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뭐 하는 분이세요? 그리고 어떻게 생겼어요? 소월은 크게 관심을 가지고 꼬치꼬치 계속 물어왔습니다. 하이고야, 이거 거짓말도 못하겠구나, 에휴. 네, 언니 어서 말해줘요. 메라는 소월을 떼어내느라 아주 애를 먹었지요. 며칠 후 민대감은 포승줄에 묶인 채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를 세우니 직접 신문을 맡았지요. 이제 제대로 말하시오. 당신과 병조판서는 이미 조사가 모두 끝났소. 내 놈이 날 법으로 심판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법으로 심판받지 않으면 당신은 죽을 것이요. 그러니 당신이 살 수 있는 길은 오로지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요. 그 말에 민대감은 메란의 서슬퍼런검이 생각났습니다. 그날 그는 세운이 막지 않았다면 벌써 저승행이었지요. 괜히 한순간의 쾌락 때문에 메란을 불렀다가 그는 그녀에게 목숨을 잃을 뻔했었지요. 그런데 메라는 왜 날 죽이려 한 것이오? 그건 자업자득이요. 당신들이 뿌린 씨앗들이란 말이요.
매랑 같은 자들이 한둘이 아니요. 그 말에 민대감은 오금이 저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이고 푸념을 했지요. 내 잠시 시간을 줄 테니 잘 생각해 보시오. 당신이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세우는 밖으로 나와 매란을 만났습니다. 어떻소? 순순히 자복을 하던가요? 아직은 입을 열지 않았소. 허나 곧 저자는 순순히 입을 열 것 같소. 만약 당신이 저자의 입을 열지 못하면 그땐 내 방식대로 하겠소. 알겠소. 내게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오. 세우는 매랑과 같이 포도청 집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는 지도가 펼쳐져 있었지요. 여기 남은 표적 둘에 관한 정보요. 그리고 지도 속 이곳에서 조정 관리들의 추한 밀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그럼 이곳에서 둘을 한 번에 칠 생각이요. 그렇소. 현장을 습격하면 빼도 박도 못할 것이요. 만에 하나 당신이 실패하면 그날 그 자리에서 나는 내 검으로 그 자들을 처단할 것이요. 알겠소. 내 철저히 준비하리다. 며칠 후 두 사람은 검은 복면을 하고 지붕 위에서 몸을 숨기고 어둠 속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마차가 도착했고 두 명의 표적이 서로 인사하며 창고 안으로 들어갔지요. 우린 밀거래 현장을 잡을 것이요. 알겠소. 창고 문이 닫히자 세우는 조용히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포도청 병사들이 그림자처럼 움직였지요. 아니 그런데 그 순간 창고 안에서 갑작스런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표적이 이미 다른 살수의 손에 쓰러져 있었지요. 매랑과 세운이 급하게 창고 안으로 들어가 봤지만 이미 살수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 순간 복면의 매라는 하늘 높이 치솟아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살수의 움직임을 찾았지요. 그러자 몇 개의 지붕 뒤로 그의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복면의 매라는 재빠르게 그 살수를 뒤쫓았지요. 그 또한 지붕 위를 다람쥐처럼 날아다녔습니다. 하지만 한양 변두리 끝자락 산속에서 매라는 그를 따라잡았지요. 너는 누구냐? 매란 너로구나. 누구 언니야? 그렇단다. 아니 언니가 왜? 나도 너와 같아. 우리 부모님도 저자들에게 당했어. 그랬었구나. 두 사람은 훈련을 받을 때 둘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힘들 때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지요. 두 사람은 오래간만에 만나 무척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서로 포옹을 했지요. 그리고 그날 밤 두 사람은 메란이 있는 기방에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언니는 언제 나왔어? 나는 며칠 전에 나왔어. 스승님께서 나도 이곳에서 대기하라 하셨어. 그렇구나. 그나저나 이렇게 만나서 너무 반가워. 나도 너무 반갑다 얘. 그런데 그때 세운이 메란을 찾아왔지요. 이분은 누구요? 언니예요. 나와 같이 훈련받은. 아, 그렇소. 그런데 어젯밤 일은 어떻게 된 것이요? 메란은 세운에게 자초지종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랬구려. 허나 그대 또한 한이 맺혀 있었으니 어쩔 수가 없구려. 그런데 이제부터는 정말 조심해야 하오. 이들 세력의 진짜 배후가 밝혀졌어. 그자는 바로 영의정 김대현이여. 그자는 조정의 심장이자 바로 주상전하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인물이여. 그럼 이제 그자만 처리하면 끝나는 것이요? 그렇소. 그런데 당신들을 훈련시킨 스승도 바로 이자가 뒷배인 것 같소. 그 말에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세훈은 임금의 편이었고 메랑과 언니의 스승은 영의정의 사람이었지요. 서로는 말없이 한참 동안이나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의 방향이 갈리는 것 같소. 허나 내 한 가지 말씀드리겠소. 영의정과 당신들의 스승은 뿌리를 뽑아야 하는 척결 대상이요. 예상대로라면 영의정이 수세에 몰리면 당신들에게 임금을 시해하라는 명이 떨어질 것이요. 그럼 그때 당신들은 어떤 선택을 하겠소? 메랑과 언니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스승님의 명이 떨어지면 임금을 시해해야만 하는 운명이었지요. 아직 그런 명은 없었소. 그러니 그대의 생각은 섣부른 생각일 수도 있지 않겠소? 나는 반드시 영의정을 잡을 것이요. 부탁인데 나를 방해하지만 않으면 좋겠소. 그리고 한 가지 더. 만에 하나 임금을 시해하라는 명이 떨어져도 그 명만큼은 받들지 않기를 바랄 뿐이요. 방 안에서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훈이 돌아가고 메라는 언니에게 물었지요. 언니는 어찌할 생각이요? 우린 스승님의 명만 따를 뿐이다. 그러니 너도 딴 생각은 말거라. 만약 우리가 스승님의 명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동기들의 적이 될 것이야. 그럼 절대 살아남을 수 없다. 언니 말에 메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과 같이 살수록 길러진 동기들이 아직도 수십 명이나 존재했지요. 그들은 전국에 흩어져 스승님의 명만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승님이 영의정의 사람이라는 것을 안 이상 세훈과 함께 영의정을 칠 수는 없었지요. 그렇다고 세훈을 또 제거할 수도 없었지요. 예, 메라나. 스승님의 명은 아직 없었지만 저자 말대로 스승님이 영의정의 사람이라면 저자를 제거해야 하지 않겠느냐? 언니, 우리는 속단하지 맙시다. 우린 방금 저자의 말만 들었을 뿐이요.
확인된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어. 하긴 그렇다. 스승님의 명의 없인 우린 움직여서는 안 되지. 허나 너와 내가 복수하는 것을 스승님께서 알면 절대 안 된다. 그래 맞아. 그래서 나도 조심하고 있어. 이제 두 사람 그들의 복수는 끝이 났습니다. 허나 스승님이 어떤 명을 내릴지 그것이 궁금했지요. 그리고 며칠 후 검은 가세 사내가 그녀들을 찾아왔습니다. 스승님의 명이 떨어졌소. 먼저 영의정을 지키고 임금을 시해하라는 명이요. 영의정은 왜 지키라는 것이요? 우린 죽이는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요. 최근 영의정을 치려는 자들이 있어. 그들이 금월 보름날 영의정의 집을 덮칠 것이요. 알겠소. 스승님께 명대로 하겠다 전해주시오. 검은 가세 사내가 돌아가고 메랑과 언니는 서로를 보았지요. 그자는 도대체 누구니? 스승님이 어떤 명을 내릴지 도대체 어떻게 알고 있었던 것이야? 그자는 포도청 종사관 출신이야. 그자의 부모님도 우리와 같이 그자들에게 당하셨어. 결국 그자도 한이 맺힌 자였구나. 허나 지금부터는 서로 가는 길이 다르니 너도 조심해야 한다. 며칠 후 보름달이 뜨자 메랑과 언니는 복면을 하고 영의정의 집 지붕 위로 올라가 몸을 숨겼습니다. 언니, 스승님 말대로 오늘 밤 광군이 나타날까? 스승님의 말씀이 언제 틀린 적이 있었니? 반드시 나타날 것이야. 영의정의 집 주변에는 수백 명의 사병들이 횃불을 밝히고 경계를 서고 있었지요. 가히 그들은 군대와 같았지요. 제 아무리 광군이라 해도 이렇게 많은 사병들을 뚫고 영의정을 잡을 수 있을까? 쉽지는 않겠지. 허나 만에 하나를 위해서 스승님께서는 우리를 보냈을 것이야. 지붕 위에서 잠복을 하고 있는 사이 저 멀리서 관군들이 오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헌데 그들의 수는 100여 명도 안 되어 보였지요. 언니 그런데 저들은 100명도 안 되어 보이는데. 허참 어이가 없군. 지키는 사병이 수백인데 어떻게 100명도 안 되는 관군으로 상대를 하겠다는 건지. 잠시 후 100여 명의 관군들이 영의정의 집 앞에 당도했습니다. 길을 트거라. 어명으로 영의정을 추포하러 왔다. 하하, 그깟 물고기 명으로 뭘 어쩌겠다는 것이냐? 고작 100명도 안 되는 관군으로 우리를 넘어설 수 있을 것 같으냐? 마지막 경고다. 목숨을 보존하고 싶으면 당장 길을 트거라. 마지막 경고 좋아하시네. 내가 마지막으로 말해줄 테니 살고 싶으면 어서 꽁무니 빼고 달아나거라. 사병들이 길을 트지 않자 종사관 세우는 관군들을 모두 후퇴시켰지요.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지요. 하하, 병신들이 따로 없군. 어죽도 안 되는 힘으로 뭘 어쩐다고. 그런데 잠시 후 고요한 침묵을 깨고 하늘에서 씩씩 소리와 함께 수천 발의 화살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람에 방심하고 있던 영의정의 사병들의 비명소리가 끊이질 않았지요. 삽시간에 영의정의 사병들이 모두 나자빠지고 말았습니다. 멀쩡한 자들이 거의 없을 지경이었지요. 그 바람에 복면에 메랑과 언니도 처마 밑으로 몸을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자가 겉보기와 다르게 철두절미하구나. 이제 영의정을 지킬 사람은 너와 나밖에 없는 것 같다. 그때 세운이 이끄는 관군들이 영의정의 집 안으로 들이닥쳤지요. 그러자 복면을 한 언니가 영의정의 방문 앞을 가로막았지요. 어서 길을 트시오. 그럴 수 없소. 당신들까지 다치게 하고 싶지가 않소. 우린 목숨 따위 무서워하지 않는 훈련을 받았소. 그깟 100여 명으로 우릴 넘어서지는 못할 것이오. 마지막 경고요. 당장 물러서시오. 복면을 한 언니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관군들이 언니에게 달려들었지요. 헌데 관군들은 언니에게 상대가 되질 않았습니다. 순식간에 수십 명의 관군들의 언니의 검 앞에 쓰러져 갔지요. 그러자 종사관 세운이 직접 나섰습니다. 헌데 그도 언니에게는 역부족이었지요. 그러다 죽을 것이오. 이만 물러가시오. 나도 이미 죽음을 각오했어. 그 순간 복면 언니의 검이 종사관 세운의 오른쪽 팔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에 세운의 검이 팔에서 떨어졌지요. 이제 세운의 목숨은 바람 앞에 촛불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복면 메란이 언니 앞을 가로막았지요. 언니, 이자를 죽이면 아니 돼요. 아니 왜 안 된다는 것이야? 어쨌든 안 돼요. 메란 때문에 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헌데 그 순간 동료 살수들 수십 명이 동시에 나타나 일부는 영의정을 보호하고 일부는 세운을 죽이려 했지요. 그러자 메란은 동료 살수들로부터 세운을 지켰습니다. 그러자 10여 명의 살수들이 메란을 공격했지요. 자칫하면 메란의 목숨이 위태로웠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언니가 메란을 지키기 위해 나섰지요. 메란과 언니는 동료 살수들과 목숨 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귀신들의 전쟁 같았지요. 인간이라고는 볼 수 없는 빠른 움직임에 갑자기 사라지고 나타나는 신출귀몰한 모습들이었지요. 그들의 싸움은 검이 부딪히는 소리만 날 뿐 사람의 소리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영의정의 마당에는 검은 복면의 살수들 시체들이 즐비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메라는 그들과 싸우다 쓰러졌지요. 그런데 이미 언니는 숨이 멎어 있었지요. 여봐라, 어서 영의정을 포박하라. 세우는 나머지 관군을 들여보내 영의정을 포박했습니다. 메란, 내 말이 들리시오? 그녀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세우는 메란을 말에 태우고 의원에게 달려갔지요. 이보시오 의원, 이 처녀를 꼭 좀 살려주시오. 알겠소. 최선을 다해보리다. 세우는 그녀를 의원에게 맡기고 곧바로 포도청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증거자료를 내밀고 영의정을 신문했지요. 이제 모든 기반이 무너진 영의정은 순순히 자복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조정에 뿌리 깊게 박혀있던 악의 세력이 한순간에 모두 뿌리가 뽑혔지요. 그리하여 영의정과 병조판서는 사탈관직되어 유배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정은 안정을 찾았지요. 그렇게 모든 일을 마무리한 세우는 달포 안에야 메란이 있는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메란의 의식이 돌아와 있었지요. 괜찮으시오. 네, 이제 정신이 말짱합니다. 그런데 언니는 어디에 있나요? 세우는 잠시 심호흡을 하고 조용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언니는 운명을 달리했소. 그 말에 메란의 눈에는 이슬이 맺혔습니다. 그녀의 두 번째 눈물이었지요. 세우는 그녀를 가슴으로 안아주며 그녀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반년이 흐른 어느 날이었지요. 두 사람은 벚꽃이 활짝 핀 들판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제 메란도 언니의 죽음의 슬픔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지요.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 그것이 무엇이요? 그날 왜 스승의 명을 거역하고 내 편에 선 것이오? 메란은 말없이 하늘에 두둥실 흘러가는 구름을 보았습니다. 새하얀 구름이 바람을 타고 서쪽으로 흘러가고 있었지요. 모르겠소.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그대 편에 선 것 같소. 그날 당신이 내 편에 서지 않았다면 그날 나는 죽고 없었을 것이요. 그리고 임금도 시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정은 악의 세력에게 넘어갔을 것이요. 그러니 당신은 나를 살리고 임금을 살렸소. 그리고 이 나라 조선도 살렸다오. 세우는 걷고 있는 매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을 사랑하오. 내 평생 당신에게 은혜를 갚을 기회를 내게 주시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눈빛 속에서 진실한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지요. 이제 당신을 괴롭힐 사람은 없소. 당신의 스승도 옥에 갇혀 있어. 그는 죽어서야 밖으로 나올 것이요. 이제 당신은 한 사람의 부인으로서 평범한 삶을 살아보는 것은 어떻소? 그러니까 지금 내게 청혼하는 것이요. 그렇소. 나는 평생을 당신과 함께하고 싶소. 메란의 두 눈에서는 세 번째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시는 평범한 삶을 살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었지요. 허나 이제 한 사람의 부인으로서 남편을 내조하고 아이를 낳으며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다는 생각에 감복하여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함께하자 청하는 그 사람이 세운이었기에 그녀는 더욱더 감동했지요. 내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내가 당신 곁에서 도울 것이요. 한 사람의 부인으로서 또 아이들의 부모로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함께할 것이요. 메라는 조용히 세운의 가슴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뜨거운 심장 소리를 들었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혼인하여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혼인한 첫날 밤 그들은 처음으로 의례를 치렀지요. 아니 서방님 어째 나와 혼인해놓고 나를 믿지 못하는 것이요? 아니 왜 그러시오 부인. 그 바지 속에 숨겨놓은 무기는 대체 무엇이요? 그것으로 날 죽일 참이요. 아니 그게 아닌데. 이건 무기가 아니고 당신을 즐겁게 해줄 깜짝 선물이요. 아니 선물을 어째 바지 속에 숨겨온 것이요? 그날 밤 메라는 처음으로 깜짝 선물을 받았습니다. 헌데 그 선물이 처음 느껴보는 크나큰 감동을 주었지요. 다음 날도 밤이 되자 메란이 세운을 잡아 끌고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서방님, 오늘도 깜짝 선물을 주시오. 네, 어서요, 어서. 옛말에 천도무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의 도는 편애하지 않고 항상 선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푼다는 의미이지요. 악한 자는 반드시 하늘에서 벌을 내리고 선한 자는 하늘에서 복을 내린다는 뜻이기도 하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늘의 뜻에 따라 선하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